자, 이제부터는 석유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의 원재료는 나프타, 납사입니다. 이 나프타나 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사가 만들어내죠. 정유사가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면 거기서 나프타가 나오고, 이 나프타를 가지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원재료가 납사인데요. 이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같은 기초 유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유분이라는 거는 화학 제품을 만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성수지와 같은 PEPP, ABS 같은 제품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합성고무, SBR, BR 이런 고무리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수지는 주로 플라스틱에 사용이 되고요. 합성 원료 같은 경우 섬유에 사용이 되고요. 합성고무는 타이어용 원재료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나프타 이외에도 석유화학 산업의 원재료는 있습니다. 에탄이라는 게 있고요. 에탄 같은 경우는 가스에서 나오는 원재료고요. 그리고 석탄을 가지고도 이 메탄올을 추출한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납사가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고, 가스와 석탄도 석유화학 제품 만들 때 원재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비즈니스예요. 아시겠지만 정유 설비나 석유화학 설비의 증설은 시간이 걸립니다.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수요는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비가 많이 증설이 되는 구간에는 공급 강의로 들어가는 거고요. 증설이 없는 구간에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업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이런 기본적인 시클리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반복이 되면서 계속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유나 화학 업체들을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경기 저점, 사이클의 저점에서 투자하는 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의 정점 혹은 사이클의 정점에서는 사실 비중을 가파르게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산업은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영원히 올라가지도 않고 영원히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영원히 빠지지 않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너도 나도 적자를 내는 구간이에요. 너도 나도 적자를 내기 시작을 하면 누군가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장을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장을 끄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이 조금씩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적자를 내고 있는 구간은 더 이상 업황이 나빠지기 힘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다리는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너도 나도 적자를 낼 때는 어느 정도 바텀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유화학의 시클리컬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 보셨던 이 석유화학의 기본적인 계통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유에서 나프타라는 게 생산이 되죠. 정유업체가 나프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나프타를 화학업체들은 NCC라는 설비에 넣어서 나프타를 돌려요. 그래서 이 나프타를 처리해주는 설비가 NCC라는 설비입니다.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NCC 설비는 6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천NCC, 하나토탈, SK이노베이션 이렇게 6개 업체가 NCC 설비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들이 나프타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면 제품들이 나오는데 기초 유분들이 나오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게 다 기초 유분들이고 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틸렌 체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폴리에틸렌이에요. 여기 보시면 LDP, LLDP, HDP
이게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P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리에틸렌이라는 겁니다. 이 폴리에틸렌이 에틸렌의 기본적인 이 다운스트림 제품이고요. 이 PE 같은 경우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는 주로 GDP와 연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GDP에 연동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틸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이 PV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PVC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PVC 파이프 혹은 PVC 창호 같이 건설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VC의 시황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틸렌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EG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건데,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의 원재료가 폴리에스터죠. 폴리에스터의 원재료가 이 EG라는 겁니다. 결국은 화섬 연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틸렌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대표적인 제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PE와 PVC, EG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이 제품들은 플라스틱 비닐이라든지 건설 건축용 원재료 혹은 옷의 의류의 원재료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제품이죠. 그리고 참고로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 납사를 쪼갰을 때 나오는 비중 자체가 대략 한 30%가 됩니다. 가장 메인 제품, 가장 비중이 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거기에서 파생되는 PE라든지 PVC, EG도 굉장히 시장 사이즈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필렌이고요. 자,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P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PP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프로필렌은 앞서 보셨던 PE와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범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나오는 비중이 20%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에틸렌 같은 경우는 나오는 비중이 한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타디엔입니다.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자로 BD라고도 쓰는데요. 부타디엔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은 SBR, BR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BR 같은 경우는 부타디엔으로 만든 고무라고 해서 부타디엔 러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타디엔 러버의 약자입니다. 자, SBR 같은 경우는 부타디엔 러버에다가 스타이렌이라는 걸 갖다 붙인 건데요. 그래서 스타이렌 부타디엔 러버라고 해서 이것도 합성 고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MB 라텍스 같은 경우도 부타디엔으로 만드는 제품이죠. 이 SBR과 BR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MB 라텍스 같은 경우는 이 장갑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천연고무와 이 대체재이자 보완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고무 가격이 강해지면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성고무를 좀 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방업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천연고무가 세지면 합성고무도 덩달아서 세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SBR, BR 혹은 MB라텍스에 영향을 주는 건 천연고무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화학 제품 중에서 올레핀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잠깐 넘어갔는데 부타디엔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전체에서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합산하면 대략 나오는 비중이 60%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C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가장 메인 제품들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고 주가의 드라이버도 결국은 여기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로마틱 계열을 말씀드릴 거고, 아로마틱 계열 같은 경우는 생산 비중이 대략 25% 정도 됩니다. 아로마틱 계열의 대표적인 제품이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 있고요. 벤젠이 가장 핵심 제품입니다. 자, 벤젠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저기 보시는 ABS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페놀, BPA 혹은 에폭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에폭시 같은 경우는 페인트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ABS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혹은 자동차의 내장재 원재료로 사용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젠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톨루엔 넘어가고, 자일렌 같은 경우는 PXPTA, 폴리에스터 이런 체인인데, 폴리에스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세 원재료죠. 그래서 에틸렌 체인에서 보셨던 이지도 5세 원재료고, 이 지금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도 5세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인 이 개통도를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화학 제품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표적인 제품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제품들은 결국은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전방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전방 수요는 결국은 GDP에 연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 화학 제품 수요는 GDP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해서 탄성치만큼 화학 수요가 늘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GDP의 1배 혹은 1.5배 정도로 화학 수요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가 글로벌리 3%가 늘어나면 화학 제품 수요는 3% 늘거나 혹은 4.5% 정도 늘거나,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석유화학 수요의 이 개선 폭인데, 근데 이 탄성치가 변화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1배에서 1.5배 되는 탄성치가 변화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국가의 인당 GDP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는 이 탄성치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인구 대국이죠. 여기서 인당 GDP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탄성치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로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는 중국의 인당 GDP가 늘어날 때 석유화학 수요가 폭발적으로 글로벌리 늘어났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기대할 때가 어디냐라고 하면 인도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인구 측면에서는 중국을 넘어섰고요. 지금 이미 인도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인당 GDP도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당 GDP가 폭발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이 석유화학에 대한 GDP 대비 탄성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인도에도 글로벌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 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에틸렌으로 글로벌 캐파를 비교를 합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중국은 아까 정유 설비에서도 보셨지만 18% 정도 정유에선 차지하고 있고,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의 MS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우디가 정유 설비 대비해서 화학 설비 규모가 조금 크죠. 사우디가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유 설비는 5위고요. 화학 설비, 에틸렌 설비는 4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유 비즈니스라든지 화학 비즈니스에서는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원재료가 이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뿐만 아니라 가스와 석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납사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설비를 저희가 NC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CC에서도 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을 가지고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설비를 ECC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석탄을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설비를 이 CTO라고 부르는데요. 뭐의 약자냐면 콜트 올레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원재료를 달리하는 화학 설비들이 있고요.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제품의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C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틸렌 계열이 한 30%, 프로필렌 계열이 한 15에서 20%, 부타디엔 계열이 한 20%, BTX가 한 2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에탄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들면 에틸렌 계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75%, 80% 나오는 게 ECC고요. 그 다음에 CTO 같은 경우는 에틸렌 프로필렌이 100%입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설비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제품의 비중도 다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설비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원유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COTC라는 공법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지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OTC는 뭐의 약자냐면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라고 해서 원유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정유 설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뽑아내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기 때문에 납사를 활용하는 NCC 설비들보다는 COTC 설비가 원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걸 알려져 있고요. 지금 S-OIL이 진행하고 있는 샤인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COTC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소재 산업의 특성, 그리고 정유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석유화학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이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산업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의 내용은 정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 정유설비 증설 차트입니다. 정유설비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U를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사실 증설이 많지가 않았어요. 코로나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그 코로나 때 밀렸던 증설들이 2023년과 24년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와 작년이 증설로 따지면 거의 피크인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년부터는 증설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4년이 지나고 나면 증설 부담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탈탄소 정책을 글로벌리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정유 설비를 짓지 않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설비 폐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나 정체되고 있고요. 최근에 증설이 나오는 지역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이런 지역들에서 증설이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증설이 나오기는 하지만 향후에 설비 증설에 캡이 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폭 정유 설비가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증설되는 국가들이 대부분 수요가 성장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수에서 소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의 증설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가 증설의 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DU라는 설비에서 윤활기유도 나오고 석유화학 제품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지금 윤활기유의 증설 추이인데, 정유설비가 앞으로 이제 크게 많이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활기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증설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23년도가 증설의 피크였고요. 24년부터는 증설이 줄어드는 그림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윤활기유도 증설이 이제는 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